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어젯밤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100명이 훨씬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마샬 호텔이 붕괴돼 수십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망자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 송환 직후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부친을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초대해 올림픽 정치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망경봉호에서 첫날 밤을 보낸 북한 예술단은 오늘 강릉 공연 리허설 준비를 위해 육로를 통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3.2도를 비롯해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설날 선물 준비하셨나요? 이번 설에는 건강을 선물하세요. 옥반식품 양파즙, 양배추즙, 아로니아즙, 배즙, 헛개즙, 석류즙, 자몽즙, 황칠, 차가버섯까지.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2월 20일까지 설날 특별 할인 홈페이지 참조. 1577-3150. 광고합시다. 베이드비 단열 보강제, 베이드비 자동문, 베이드비 폴딩도어, 베이드비 쉐이퍼도어. 아, 상가 점포 아파트 병원 인테리어 공사할 때 PDB 단열 보강제를 사용하는구나. 태양자동문은 휴대폰으로 자동문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어요. 특허 제품 태양 자동문. 광고 끝. 새로워진 코란도 투리스모와 함께 떠나면 즐겁다. 스타일리쉬하게 잘 빠졌으니까. 그레이. 포트로닉 시스템으로 더 안전하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까지 가능하니까. 슈퍼 그레이. 다 함께 즐기는 9인승 SUV 탄생 2018 코란도 투리스모 9.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쯤인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 놓쳤네.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비게이션 탓은 그만. 랜드마크로 쉽게 알려주는 KT 원내비. 300m 앞 KT 대리점을 끼고 우회전입니다. KT 고객은 데이터 무료. KT. 대만 동부 지역에서 오늘 새벽 큰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건물들이 많아서 날이 밝으면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만 동부 해안에 인접한 화롄 지역에서 오늘 새벽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은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50분쯤 화롄현 근해에서 규모 6.4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10km로 상대적으로 얕아 흔들림도 컸습니다. 동부 화롄과 이란은 진도 7, 중부 난토우는 진도 5로 측정됐으며 지진은 10초 이상 계속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직전 휴대전화를 통해 지진 예측 경보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이 메시지는 국가급 경보라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지진이 발생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위험하게 기울어져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중앙통신과 현지 언론들은 화롄에 있는 마샬 호텔이 무너져 29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화롄 소방당국은 재난대응센터를 만들고 구조 인력과 구조견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화롄이 있는 대만 동부 해안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태평양 브레이고리에 속한 지역으로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대해 올림픽 정치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CNN도 미국과 북한의 정치 게임이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용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미국 고위급 대표단으로 방한하는 펜스 미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프레드 원비어 씨를 초대했습니다. 프레드 원비어는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두교서 발표 때 원비어 씨를 북한 인권의 희생양으로 집중 부각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원비어 씨를 초대한 것은 올림픽 개막식장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상징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속셈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관련 시설 지역 내에서 정치, 인종, 종교 차별에 관한 시위나 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선언입니다. 이에 대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펜스 미 부통령이 잔치집에 곡을 하러 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교가의 수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만들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 정부 노력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미 방안에 앞서 평창 올림픽을 북한의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며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평창에 가는 겁니다. 미국 CNN도 미국과 북한의 정치 게임이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구용혜입니다. 만경봉호를 타고 어제 묵호항에 도착한 북한 예술단은 하선하지 않은 채 남해서의 첫날 밤을 배 안에서 보냈습니다. 오늘은 내일로 예정된 강릉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준비를 위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묵호항에 나가 있는 평창올림픽 특별취재팀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 현재 이곳 묵호항은 어둠이 다 가시지 않은 채 차가운 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묵호항 32번 부두에는 인공기가 선명히 그려진 육중한 크기의 만경봉 92호가 고요 속에 떠 있고 선미에만 조명을 켜놓았을 뿐 선실은 창문 커튼을 통해 간간히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원들은 어제 오후 묵호항에 도착한 뒤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착 직후 일부 승객들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거나 카메라를 들고 나와 묵호항에 모여든 사람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북한 예술단은 당초 내일 공연이 예정된 강릉 아트센터를 둘러볼 것으로 추측됐지만 그대로 만경봉호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동해안에 파고가 높아 배멀미 등으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경봉호에 올라 묵호항 접안을 이끈 도선사 A씨의 말입니다. 오기 전에 날이 안 좋았어요. 여자분들 고생 좀 했겠네. 난 이 생각이겠지 뭐. 자기들 배를 타는 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장 공연이 내일인 만큼 오늘은 리허설 준비를 위해 북한 예술단원들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예술단 본진 상황과 관련해 남북 간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내일 공연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이동해 11일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며 만경봉호는 예술단이 서울로 출발하면 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묵호항에서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한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관계자와 응원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과 기자단 등 280명이 오늘 오전 9시 30분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우리 측으로 넘어옵니다. 이들 방문단은 우리 측 CIQ에서 버스로 곧장 강원도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은 조금 뒤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이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해 도곡동 땅 실소유주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다스 지분 상속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다스와 BBK 실소유주 문제 등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2008년 총선 여론조사에 쓰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B 하나은행이 문제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검찰에서 소명하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하나은행은 55명의 지원자 명단을 별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우수 인재 추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2016년 채용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은행은 대외적인 채용 공고 외에 별도로 사내 게시판에 우수 인재를 추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고객이나 거래처 등의 자녀를 추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쉬운 5명의 명단, 이른바 VIP 리스트입니다. 하나은행의 주장은 특혜 목적으로 별도 관리한 명단이 아니라 우수 인재 추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된 쉬운 5명은 서류 전형을 모두 자동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어 필기 시험을 통과한 6명이 임원 면접에서 점수 조작으로 모두 합격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공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천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점수 조작으로 합격을 했다. 네. 탈락 점수인데 합격한 서울대 출신 합격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은행은 여기서도 우수 인재 채용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2명을 합격시켰는데 하나은행은 서울대 출신이 1명도 합격이 안 돼서 우수 인력인 서울대 출신을 합격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불거진 뒤 있었던 이낙연 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은행은 인류대학 출신자들을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억지로 얹어주었다고 합니다. 점수를 억지로 얹어주어야만 합격할 정도의 인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위스콘신 대학 출신 지원자가 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왜 점수 조정이 됐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은행을 좀 살펴보죠. 국민은행은 아예 입을 닫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밝힌 뒤 국민은행의 입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종규 지주회장의 종손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채용 전형은 매 단계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1차 면접은 다시 0점에서 시작하고 2차 면접도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을 한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 전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어 300명 중 273등을 한 실무 면접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결국 임원 면접까지 올라간 뒤 120명 중 4등의 점수를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네, 민간 기업인 시중은행 인사를 왜 문제 삼느냐,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채용 비리 혐의가 불거진 뒤 해당 은행들이 유포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채용은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가세해서 당국과 금융권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특수한 성격이 있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말입니다. 금융기관은 국민 재산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을 규제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국가의 기관 산업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 입사 지원자들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네. 서울 남부지검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종규 지주회장의 집무실과 채용 담당 부서 등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을 돌이켜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광구 전 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 전 행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비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은행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 채용 비리도 불거질 조짐입니다. 취업준비생들 현재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이어 7일 만에 또다시 검찰 내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등 검찰이 안에서부터 강한 홍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안미연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뒤 춘천지검 측은 외압은 없었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진실 공방 가운데 이번에는 안 검사가 검찰 내부 메신저에 남긴 메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불리한 증거 목록을 빼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안 검사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쓴 글입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증거를 빼야 한다면 그것을 빼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 검사를 대리하는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부장이나 이런 결재권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 그리고 모 전직 검찰관부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검찰청은 어제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성추행 사건 의혹을 밝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입니다. 내부 폭로를 시발점으로 2개나 되는 별도 수사팀이 만들어진 이례적 상황. 적폐청산의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의 불안한 모습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여기는 평창. 약속의 땅에 모두 입성한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곧장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첫 훈련에 나선 남자 피겨는 연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특별취재팀 오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쇼트트랙과 함께 스피드 스케이팅에 많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에서도 확실한 메달 후보가 있어 안방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더한다는 각오입니다. 앞서 입촌한 장거리 대표팀에 이어 빙소교제 이상화 등 단거리 선수들도 강릉에 집결해 메달을 향한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여자 장거리 간판 김보름은 팀 추월과 매스 스타트에 이어 여자 3000m까지 출전이 유력한 상황. 덕분에 메달을 기대할 기회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김보름 선수입니다.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왔는데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또 느낌이 조금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날 밤 늦게 도착한 피겨 남자 싱글의 차준환도 곧장 훈련에 나섰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 출전에서 실수 없는 완벽한 연기에 도전합니다. 차준환 선수입니다. 올림픽이란 큰 무대에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목표는 클린 포를 남기고 싶은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시합이 끝난 후에 순위라든가 점수가 어떻든 스스로한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강릉에서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를 시작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하루 3차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10일 스위스와 첫 경기를 앞두고 막바지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CBS 뉴스 오혜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강원도 정선에 오늘 입성합니다. 성화 봉송은 내일, 강릉과 모레 평창 일정으로 101일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화봉송은 오늘 정선군 고안읍을 시작으로 사북과 임계, 정선으로 이어지는 총 8개 124km를 달리게 됩니다. 정선의 이색 성화봉송 주인공인 정성 레일바이크는 철길 위를 자전거를 타고 7.2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개막 하루 전인 내일 올림픽 성화봉송은 빙상 경기 개최 도시 강릉을 달립니다. 봉송은 내일 오전 9시쯤 경포 해변광장에서 출발해 시내 구간을 봉송한 뒤 오후 6시 30분 강릉시청에 도착합니다. 한국 최초의 흑인 혼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한현민과 한국 피겨의 기대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문수와 김혜림이 불꽃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01일간의 긴 여정을 마친 성화봉송은 모레 종점이자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에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평창의 마지막 세부 일정과 봉송 점화자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미녀 삼총사, 기보배, 장혜진, 최미선 등이 성화 운반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대회 개최지로 들어온 성화로 올림픽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강원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안전과 문화, 평화 올림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참가로 인해서 평화올림픽도 준비가 돼 있고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 ICT올림픽, 안전올림픽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에서 CBS 뉴스 진유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4% 가까이 폭락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심한 변동성 속의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하루 전보다 2.33% 상승한 24,912.77의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75%와 2.13%씩 상승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평창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한국과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환점으로 30년 동안 남북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급격히 다른 길을 갔다며 한국은 군사 독재를 끝내고 세계의 문을 연 반면 북한은 대기근을 견디며 고립된 독재 체제를 유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이틀 앞둔 오늘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닷새째 매서운 2월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동두천, 파주, 평창, 원주, 대전, 대구를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 7시 현재 철원이 영하 20.5도, 서울도 영하 13.2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만큼 무척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만 낮부터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나마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겠고 춘천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전주와 대구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도 3에서 8cm 안팎의 눈이 다소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 지역에서도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좀 더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모레는 평창에서 저녁 8시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데요.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기온은 영하 3, 4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 예술단을 태우고 동해 묵호항에 입항한 만경봉호 사진을 신문들이 싣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어제 오후 동해 묵호항에 입항을 했는데요. 8년 만에 동해 바닷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경봉 92호가 남측 항구에 입항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인데요. 또 오늘 오전에는 북한 응원단이 경의선 육로로 내려오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창으로 인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경봉호에서 첫날 밤을 보낸 북한 예술단은 오늘 그 강릉 공연 리허설 준비를 위해서 육로를 통해 이동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재조사한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우선조사 대상으로 12건의 사건을 선정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인데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또 MBC PD 수첩 사건 등이 포함이 됐고 여기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민간인 불법 사찰 축소 수사 등이 검찰로서는 부끄러운 과거 사건 등도 포함이 됐는데 당시 사건 담당자들 상당수가 현직에 있어서 검찰 수뇌부 조사가 가능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팀도 어제 출범을 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과거 적폐 청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 작업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지고 1년에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 돌봄 휴가도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한 조치인데 10시 출근은 당장 3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해서 월 최대 44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자는 워라밸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 네,
수요일 아침 하늘길 연이은 강추위로 이곳 김포공항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전국 지방공항들 대부분 맑은 가운데 시정도 10km 이상으로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 편이 6시 13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설로 지연과 결항이 속출했던 제주공항은 정상을 되찾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시간대별로 항공사마다 할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광주와 여수, 부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도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어포항이 포항을 거점으로 포항, 김포와 제주 노선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한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은 50분 정도이고 요금은 포항, 김포는 5만에서 7만 원 선이고 포항, 제주는 6만에서 8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원비어의 부친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대해서 올림픽 정치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의 평화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내일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 이후 미국의 대북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북미 대화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윤석재, 김구영 기자, 기술 김준규,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아,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예다함 상조를 아십니까? 스승처럼 든든한 믿음의 예로부터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에 이르기까지 예다함은 상조 문화의 본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조의 더 바른 예. 안녕하십니까, 유정현입니다. 종로학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입시학원입니다. 많은 명문대 합격생들이 종로학원 출신으로 그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꼭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 종로학원 재수종합반, 기숙학원, 독학재수관에서 성공의 길로 지도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종로학원.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은영입니다. 내일 이름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내일 이름 학교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무료로 직업훈련을 해주는 취업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바리스타, 미용사, 제빵사, 간호조무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1644-81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다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에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하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에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합니다. 리포터 조심입니다. 겨울철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수통에 담고 있는 게 뭔가요? 방동제예요. 이렇게 하면 쓰기가 편해서. 잠시만요. 물로 착각해 마시는 사고가 잦으니 위험 표시 확실히 해주세요. 비키세요. 급해요.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우니 살펴가며 작업하세요.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 용접 용단 작업 주변 및 난방기구 주위에 가연성 물질은 두지 않고 질식 및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양생 작업 전엔 꼭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2일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어제 북한예술단 140여 명을 태운 만경봉 92호는 묵호항에 정박을 했죠. 한때 보수단체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하면서 긴장감도 맴돌았습니다만 여객선은 무사히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140여 명의 예술단은 배 안에서 첫째 날 밤을 보냈는데요. 날씨가 참 춥네요. 올림픽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가운데 이 묵호항도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 칼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목포항의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떨지. 묵호항이죠. 묵호항의 현지 분위기 어떨지 잠시 후 8시에 묵호항 현지도 한번 연결을 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대만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대만 6.4 지진이고요. 한밤중에 날벼락이 났습니다. 6.4에 정말 큰 지진이 났네요. 네, 어젯밤 11시 50분쯤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네. 대만 동부의 화롄 지역에서 진도 6.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 지진은 진앙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한 호텔은 거의 쓰러질 듯 기울기도 했고요.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도로 곳곳이 균열되고 다리 2곳도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기울어진 호텔에서 직원 2명이 숨졌고요.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날이 밝아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은 그 피해 규모가 아마 더 커질 것 같네요. 대만 지역에서 최근에 다른 지진들도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네. 이번에 뭐 이번처럼 6.4 크진 않았지만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긴장이 되는 거고 환태평양 지역 불의 고리가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서 우리의 불안감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이유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네요. 몰디브요? 네, 정쟁 속에서 대통령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대법원장과 전직 대통령 등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이게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치안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몰디브 관할 한국 대사관은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수도 말레 섬으로의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방 진행하는 중에도 몰디브 상황 바뀌면 속보로 또 바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북한 응원단 13년 만에 방남입니다. 예술단이 어제 내려왔고요. 네. 오늘은 응원단이 오는군요. 네, 어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응원단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합니다. 응원단 수만 230여 명이고요.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모두 합하면 280명 규모라고 하네요. 북한 응원단 방문은 지난 2005년에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에 13년 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응원단이 활약할 때마다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측 선수들의 경기 또 남북 단일팀 경기뿐 아니라 남측 선수들의 일부 경기에서도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그래요. 그 묵호항에 들어와서 하룻밤 보낸 예술단에도 지금 관심이 크잖아요. 잠시 후에 그 예술단 있는 묵호항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배가 들어올 때 물길을 인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도선사. 네네. 예, 도선사 이제 그 배에 타고선 한 1시간 정도를 운행을 한 겁니다. 이 도선사분도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김학의 성접대 논란 의혹의 재규명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에서 성접대했다 이런저런 논란 끝에 사실은 흐지부지 무혐의 처분된 거 아니에요? 그게 201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동영상까지 돌았거든요. 근데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죠. 당연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요. 근데 5년 만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선 조사 대상에 꼽힌 거는 이를 포함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또 서울시 공무원 유성 사건 등 모두 12건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조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맞는데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도 조사 대상에 뭐 검토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그건 빠졌네요. 네, 12건 안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밤사이에 부영 회장이 구속된 뉴스도 있었는데 이건 행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선발 비율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공공입학 사정관제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확대하면 좋겠다.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칼을 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 대한 대수술을 제안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한 말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정치 얘기 말고 교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대학 입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사실 그동안에도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었지만 대학들은 학종을 더 늘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술하자는 이 서울시 교육감 제안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 직접 만나보죠. 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학종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렇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했어도 공직자 중에서 이렇게까지 대수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동안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의견들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후반에 발표할 생각까지를 가지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학종의 그 불투명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수시 모집 비율이 지금 한 74%까지 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수시 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이제 교과 내신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24%가 74% 중에 한 24%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불만 이게 문제 이제 거의 뭐 학종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의 맞아요. 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대학을 놓고 보면 24%예요. 그런데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만 놓으면 이게 한 44%, 20%가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는 수시 중에 거의 73%. 얼마요? 73%? 73%. 73%.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수한 대학, 상위 대학일수록 학종으로 다 뽑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작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수술을 해야 된다, 칼을 대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그냥 수술이 아니고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러셨어요. 대수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검찰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뭐 심지어는 성폭력, 성추행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벌에 대한 불신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종 폐지에 준하는 생각으로 수술하자. 재벌도 정말 해체된다는 느낌으로 수술하자. 그러면 아마 사랑받을 거예요. 잠깐만요. 검찰도 이번 기회에 서지현 검사 폭로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해체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으로 개혁한다. 이런 느낌으로 학종도 칼을 대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아주 두갈식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대수술을 하는데 폐지하자는 그 정도 느낌까지 대수술을 하자. 그런 느낌. 그러면요, 교육감님 대수술을 하는데 하다가 그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폐지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어제 얘기할 때는 저희 이제 정책국장이 뭐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두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의 한 80%는 예를 들면은
학종이 고등학교 입학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나온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학부모 80%는 반대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 내지는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우리 원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다 모이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정말 진짜 폐지해야 되냐? 그러면 뭐 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폐지에 준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단은 바로 잡아보자. 수술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뭐 아이를 다 키웠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학종이 뭐야 여기서부터 헷갈리실지 모르겠어요. 학종이란 건 그렇습니다. MB 정부 때 설명드릴까요?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MB 정부 때 들여온 제도인데 공부 외에 다양한 면을 보고 뽑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학과 내신뿐만 아니라 동아리는 뭘 하는지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봉사활동은 안 하는지 뭐 다양한 걸 보자 하는 겁니다. 거기다 내신도 같이 보는 거고요. 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취지대로만 잘 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잘 안 된 거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수시와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 내에 내신을 중심으로 뽑는 선발이 있는 거고 내신뿐만 아니라 기타 상체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선발하는 요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이나 수능은 객관성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대학이 아니라 주로 학부모들의 불신의 원인이 뭘까를 지적해 보니까 주요 대학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투명한 운영에 있는 겁니다. 수치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손을 내고 이 어떤 공공성, 투명성 이런 걸 높이는 방식으로 정말 학부모의 불신에 정말 대응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제 내놓은 제안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셨어요. 우선 하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규제를 해버리자 이겁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전국은 23.6%를 뽑고 있는 데 비해서 이 15개 대학은 43.3%를 지금 학종으로 뽑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43%를 33%로 고작 10%포인트 내려가지고는 이게 무슨 대수술이냐. 더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거냐면 서울대는 74% 뽑아요. 서울대 제일 많이 그러니까 뽑죠.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죠. 서울대 주요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요 대학일수록 높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24%, 그러니까 제가 23.5%지만 24%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네티즌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이라든지 지방 국립대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뽑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수시 중에 굉장히 높이고 서울대는 74%까지 올려버리고요. 그 3분의 1 정도는 올리고 불투명하게 뽑아진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우리가 학부모들도 신뢰하고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저희가 하나의 시안으로 3분의 1을 일종의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을 1대1 정도로 균형을 맞춰보자는 취지인데요. 던지신 거고요. 정말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시면 저는 그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보여요. 저는 이제 하나의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이건 아예 폐지해버리고 소논문 작성이라든지 소논문이요. 교내대회 같은 비교과 영역 반영하던 것도 폐지해버리자. 동아리 활동 반영 비율도 이건 폐지는 아니지만 축소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학생부 중에 뭘 보는 겁니까? 학종에선?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부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를 학부모님들이 불신을 갖는 학생부의 그 불투명성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하는 게 하나가 준비물이 너무 복잡해요.
그다음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학의 학종을 운영하는데 불투명하고 뭔가 편법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입시 과정에서. 세 그렇죠. 번째, 예. 학종의 비중을 그 세 가지 중에 말입니다. 예, 예. 내신, 학종, 수능 중에 비율을 어떻게 할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뭡니까?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 추천제는 폐지하자는 것을 선생님들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예. 자기소개서는 이제 개선 내지 폐지라고 이렇게 여지를 뒀어요. 예, 그래서 예. 이 준비물을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편법이 작동하지 않는 그다음에 사교육 부담이 적는 방향으로 준비물을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예. 대학의 학종을 운영하는데 예.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저희 요건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공공 입학 사정관제 도입을 주장한 겁니다. 공공 입학 사정관 지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 사정관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의 불신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대안 정책적으로 예. 이걸 극복하냐 개선하냐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만 맡겨놓지 말고 예. 공공 입학 사정관제를 입학 사정관제에 말하자면 공공성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대학에도 공영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 그렇죠.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외고 같은 조금만 경우에는요. 짧게요, 교육감님. 예. 예. 제가 이게 중요해서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3명 중에 1명을 교육청에서 파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특목고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예.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역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허선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학종 바로잡는 거 해보다 안 되면 폐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원전 공공성 위원회처럼 공론화위원회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폐지하자. 수능으로 돌아가자. 혹은 뭐 학력고사로 차라리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주셨거든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단지 뭐냐면은 자 선생님들의 80%는 그 학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에요. 예. 학부모의 80%는 불신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국민들이 뭔가 행복한 사교육 의존하지 않는 교육을 소망하는데 예. 수능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대안인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예. 정말 대수술을 해서 이것을 학부모님들의 불신에 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 예.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하룻밤 자고 나면 누가 구속이 되고 누가 석방이 되고 전화기에 바쁜데 지난밤에는 부영의 이중근 회장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짜맞추기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계 서열 16위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재계 서열 16위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구속,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요.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5개 혐의를 받았잖아요. 예. 뭐 뇌물, 구개도피죄 등등 해가지고요. 예. 이중근 회장은 6개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이것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지도 그럴 모릅니다. 수도 있죠. 핵심만 줄여서 혐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1조 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의 거래에 끼워 넣어서 100억 원대 자금을 챙겼다. 예. 매제에게 퇴직금 200억 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어떻게 200억 원을 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예. 특히 2004년
27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이 한 차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해뒀던 차명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겠다 법원에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어요. 네. 재계서열 16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밤사이 구속. 이 뉴스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숨바꼭질은 재미라도 있다입니다. 숨바꼭질. 그렇죠. 재미있죠. 네. 어린 시절 숨바꼭질 많이 하셨죠? 저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럴 땐 재밌기라도 하지. 우리 사회에 힘 있고 돈 있다는 사람들 왜 검찰 소환 통보만 받으면 술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꼭 숨어요. 그래요.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프죠. 쓰러지죠. 해외 출장 가죠. 막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 가던 출장이 급하게 잡힙니까? 그 항상 바쁘신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득 전 의원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졌잖아요. 맞아요. 검찰 소환 통보 받으니까. 구급차 타고 휠체어까지 타고 나와서 3시간 조사받고 못 받겠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소환에 2차례 불응했거든요. 멀쩡하게 활보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출석 미뤘고요. 이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이건 앞으로 사법사상 기록될 만한 얘기입니다. 오늘이 내 음력 생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 이거 진짜 저도 웃겼어요. 검찰 소환 조사 날이 생일날이어서 못 가겠다는 얘기는 정말 듣다 처음 듣고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여지는 건지. 안 되죠. 생일이어서 저는 미역국 먹으려고 못 갑니다. 헛웃음이 검찰이 나오죠. 체포영장 신청하겠다 최후 통첩하니까 마지못해 나오면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법을 지켰을 거다. 이렇게 유체이탈화법 썼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숨바꼭질은 재밌기라도 하지. 첫 번째 행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부실 아파트 짓고 가족은 배당잔치했다입니다. 그래요? 네. 부영이 지은 동탄 2신도시 임대아파트 5,800세대.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부실공사로 또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벽에 물이 줄줄 흐르고요. 결로 현상에 곰팡이까지 피워가지고 이 부영건설이 또 곰팡이 제거한다면서 락스를 다 벽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두통 앓고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어제 법원 앞에서 이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장을 구속하라 이런 촉구하는 시위까지 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데 이 사이에 이 회장 일가는 어떻게 했느냐. 지난 5년 동안 계열사에서 1,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1,100억 원이요? 네. 5년 동안? 네. 이것도 기업사상 기록될 만한 얘기인데요.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에 1,000원이 넘는 배당금을 만들었습니다. 배당을 했어요. 잠깐만 5천 원짜리인데 배당금만 1,000원? 네. 그러니까 이 회장 범죄 혐의는 뭐 법원에서 다투겠지만 건설회사가 지분 제대로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당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받아서 총수익 물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재용식 재판이 재현될까 두렵다입니다. 자, 지금 청취자 문자도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김성진님. 근데 뭐하러 재판합니까? 이거 보나마나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싸늘한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또 동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영뿐만 아니라 계열사 20여 곳이 다 1인 지배 회사예요. 그래요? 상장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가족회사군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총수 일가가 회사 돈 빼돌리면 횡령 배임 혐의라도 적용이 되는데 1인 기업은 내 거 빼돌려서 내가 손해보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고 싶어도 구속해서 처벌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법정에서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큰 소리 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리가 또 동원되지 않을까. 또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북한 핵 개발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팩트와 픽션을 넘나들며 한반도를 둘러싼 음모를 일다. 김진명 장편 소설 미중전쟁. 소설가 김진명입니다. 북핵 해법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김진명 장편 소설 미중전쟁. 세멘파커스. 딸, 잘 지내? 괜찮아? 엄마는? 서로의 안부만 묻던 그들은 바다를 적시는 노을 속 다낭의 한 호텔로 떠났습니다. 괜찮냐는 물음도 괜찮다는 대답도 필요 없는 하루네요.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 순한 법무사를 만들어라. 풍부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붙고 높은 수임료는 제거한 뒤 우리 곁 가까운 곳에 놓아두면. 안녕하세요. 만능해결사 법무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드릴까요? 등기, 소송, 경매, 회생 다 부탁드립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능해결사 법무사를 찾아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생활법률 만능해결사 법무사. 출생에서 상속까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합니다. 너 사이판 간다며? 현지 투어 예약했어? 그걸 한국에서 할 수 있어? 그럼 내일 투어에 가면 다 있어. 항공권, 호텔도? 그건 기본이지. 선셋 크루즈도 싸게 돼. 어디라고? 내일 투어. 2017 여행신문 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여행 개별 여행 브랜드 12년 연속 1위 내일 투어. 마리아나 관광청이 함께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학종 폐지 찬성 아니다. 그래도 잘 고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수능이 제일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2부는 묵호왕 가겠습니다. CBS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나라마다 도시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도쿄의 로펀기 힐스,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한국에도 이제 카림 에비뉴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신개념 브랜드 상가 카림 에비뉴. 지금 동탄, 김포, 세종에서 만나보세요. 반도건설. 아무리 바빠도 잊지 않는다. 딸 생일, 결혼 기념일,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일. 맞아요. 작년엔 늦어서 과태료도 냈었잖아요. 이번엔 3월 15일 마감. 그 전에 미리 하자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3월 9일까지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주고 할인 혜택도 있어요. 어이 김 사장, 자네도 늦지 마시게. 3월 15일까지야. 올해 고용산재보험료 책정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는 필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도 가능. 문의사항은 1588-007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검객 남현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엄마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 미혼 양육모.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동방사회복지회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을 알고 계십니까?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2차 대전과 6.25 전쟁에서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대령으로 제대 후 서거 때까지 33년을 사회봉사에 바친 위대한 인도주의자였던 김영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세계를 무대로 기상을 떨친 재미동포 김영옥 대령을 통해 우리는 희망과 용기, 한국인의 정신을 배웁니다. 이 캠페인은 74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 순한 법무사를 만들어라. 풍부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붙고 높은 수임료는 제거한 뒤 우리 곁 가까운 곳에 놓아두면. 안녕하세요. 만능해결사 법무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드릴까요? 등기, 소송, 경매, 회생 다 부탁드립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능해결사 법무사를 찾아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생활법률 만능해결사
출생에서 상속까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묵호항에 북한 만경봉호가 들어왔죠.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6년 만에 남북 백길이 열렸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만경봉호에 직접 올라서요. 1시간 동안 그 배 물길을 인도한 분이 계세요. 도선사.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지금 묵호항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나가 있는 기자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토론을 하나 해볼 텐데요. 아파트를 다시 지을 때,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다 허물지 말고 한동은 문화유산으로 남겨라.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나왔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그 단지의 한동은 그대로 보존을 해라. 이거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과 흉물스럽게 그것을 왜 남겨둬야 하느냐, 무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듣고 판단을 해보죠. 그리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우리 앞서서 부영 그 회장 구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A부터 Z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역시 산업재도 온라인이 싸구만. 산업재 전문 온라인 쇼핑몰 어디라고? 산업재 살 땐 아이마켓.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L시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L시비탐. 피로엔 L시비탐 파워, 피부엔 L시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L시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안녕하세요, 에릭남입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JY Map, 24시간 안전하게 블랙박스 터치고. JY 커스텀과 함께하면 드라이빙이 편리해집니다. 자동차 IoT 전문기업 JY 커스텀. 예, 북한의 예술단과 지원 인력 140여 명을 태운 만경봉 92호. 어제 오후에 동해 바닷길을 통해서 묵호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남과 북이 연결된 건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16년 만입니다. 지난밤은 무트로 나오지 않고 배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지금 묵호항 분위기는 어떨까요? 묵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만경봉호에 올라타서 입항을 안내한 분이 계세요. 김상래 도선사 연결을 해보죠. 김 도선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어디쯤부터 만경보 92호를 타신 거예요? 묵호항 방파제로부터 약 한 4.2km 동쪽에서 탔습니다. 4.2km 떨어진 곳에서 타가지고 배에서 그러니까 물길을 안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제 기상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북에서 내려오는 여정이 내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입항 때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육지에서 뭐 한 1km만 나가도 파도가 심합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는 이제 배가 심하게 경사가 있어갖고 물건들이 좀 넘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어요. 경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파도가 심하게 쳐서. 스웰. 파도는 파도인데 이 파장이 긴 파도입니다. 파고보다는 파장이 길어서 이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배 물건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입항 과정도 순탄지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음료수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컵이랑 넘어져갖고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대접을 해요. 예. 사실은 이제 잠깐 일하고 가는 건데. 보통 1시간 걸리니까 어느 배도 외국에 배가 들어오면은 음료수 정도는 뭐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대접합니다. 그래요? 하긴 1시간 정도 이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예. 반갑게 맞춰주던가요? 무슨 얘기 좀 나누셨어요? 처음에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손을 잡아서 이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올라오라고 마지막은. 저도 올라가서 인사하고 나니까 옆에 보니까 또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화객선이다 보니까 여객이 많이 타니까 여객 이동을 좀 편안하게 해서 우리 소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요? 예, 있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서 쭉 올려줄 때 항상 그렇게 배 타시는 분이지만 이번만큼은 좀 느낌이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저희들은 뭐 통상하는 일이니까 다른 데도 손을 잡아주고 뭐 인사도 하고 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 동파 만났다는 그런 느낌도 순간적으로 교차를 하고 그 정도였죠 뭐. 동포 만났구나 이런 느낌. 날씨가 흔들리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배가 흔들리니까. 지금 화객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물 여객선. 예, 그렇습니다. 9,900톤급. 예. 그럼 이게 묵호항에 들어오는 배 중에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정도면? 통산까지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아니겠나 싶어요. 길이로 봐서는 127m 통상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배들 중에 가장 큰 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묵호항이 꽤 유명한 항구인데 묵호항 역사상 가장 큰 배가 들어온 거였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길이로 봐서는. 근데 묵호항을 택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인근에 있는 동해항이나 옥계항에 비해서 상항 역할이 조금 떨어집니다. 상업 항구로. 다른 데는 이제 분주하죠, 항구가. 그렇죠. 여기 묵호항은 약간 동해나 옥계보다는 좀 분주함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 수심을 맞춰서 그다음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데가 묵호항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음료수도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배가 오면은 입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정보 교환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입항을 하고 어떻게 접안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본선 승장께서 의문이 있으면은 의문에 대한 걸 또 제가 답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면은 이제 입항하는 거죠. 말이 잘 통하던가요? 뭐 똑같은 우리 말이니까 생소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외국 사람들하고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 어떨 때는 이제 전문적인 영어로 하죠.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말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일 없습니다. 뭐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술 단어는 못 보셨어요?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보셨어요? 예. 다들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못 보고. 그렇죠. 그것도 한 사람도 배를 다 접안시키고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대기하려고 하는데 뭐 뒤에서 대화하는 임기척이 있어서 돌아봤죠. 그 사람이 현송월 씨더라고요. 현송월 단장 보셨어요? 예. 어떻던가요?
이 질문이 차림이 빨간색이나 인공기에 있는 색깔이 저 파란색이나 사이드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리듬을 줘갖고 있는데 TV 보는 것보다는 곱상하고 미인이다 하는 정도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한 8, 9m 뒤쪽에 있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다 하고 이래 보니까 매스컴에 요즘 자주 나온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고. 인사는 못 하셨어요? 인사를 그건 아니죠. 뭐 친숙한 분위기는 아니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저반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지연돼서 그러는지 언제쯤 돼 있을 때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이제 가벼운 차림으로 나왔는데 거기 선장을 제외하고 우두머리나 할까 뭐 될 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봤죠. 이 사람이 이걸 타고 오지? 배라는 거는 불편하고 할 텐데 나름대로 뭘 대표한다는데 하고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순간 했었죠. 나중에 저희 매스컴 보니까 타고 온다는 게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딱 한 명 보셨는데 그게 김성월 단장이었어요. 그래요. 도선사 김상래 씨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원도민이시잖아요. 예. 평창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다. 기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그건 뭐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 해외에 계신 동포들도 다 기원할 줄 압니다. 세계적인 잔치 시작부터 마치면까지 사고도 없고 나중에 패럴림픽까지 잘 됐으면 좋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저도 기원하고요.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어제 묵호항으로 이 만경봉호를 인도한 도선사입니다. 김상래 도선사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묵호항 풍경 어떤지 아주 궁금한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CBS 송영훈 기자 연결을 해보죠. 송영훈 기자. 네, 지금 만경봉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북한 예술단의 하선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만경봉 92호가 정박해 있는 묵호항 32번 부두로 북한 예술단이 탈 대형 버스 5대 그리고 미니버스 1대가 접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이렇게 줄 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줄 서 있거나 이렇게 취재진이나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곧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지금까지 외부 일정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어제 당초 북한 예술단은 묵호항이 입항한 직후에 강릉 아트센터로 이동해서 점검을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네, 어제 예정과 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 안에서 하루를 묵은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왜요? 왜 나가서 저녁도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배에 있었습니까? 앞서 저희 취재진이 도선을 해준 도선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요. 우리 앞에서 만난 그 도선사님. 맞습니다. 어제 동해 파고가 높아서 멀미나 배멀미를 조금 고생했을 거라고 도선사가 이야기를 해줘서 아마 컨디션 문제 등으로 배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이러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곧 하선을 한다. 하선하면 어디로 갑니까? 네, 공연이 당장 내일로 다가온 만큼 북한 예술단은 곧장 공연장이 있는 강릉 아트센터로 나가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먼저 들어와 있던 예술단 선발대와 합류부터 하고요. 이후에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리허설 해야죠. 내일 공연이니까. 지금 청취자 질문들 꽤 많이 들어오는데 배가 언제 떠난다라는 거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안상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떠나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공연 때까지 쭉 머무르려면 음식도 필요하고 뭐 물도 필요하고 전기, 기름 다 필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어들 오세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한테는 정유 제품 즉 기름 같은 것을 연간 50만 배럴 이상을 재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부는 만경봉 92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유류를 공급해도 50만 배럴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정박 기간 동안에는 유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름 제공하고 식음료는 어떻습니까? 네, 식음료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외국 국가들의 국가 제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식음료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가요 5.24 대북 조치 때 제재 대상으로 이 만경봉호 그러니까 배들 북한 배 입항 조치를 불가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거는 이번에 예외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만경봉 92호는 지난 2010년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로 우리 정부의 524 대북조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입항조차도 원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다만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기간인 만큼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경봉호가 들어왔고요. 오늘부터 이제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제는 뭐 반대 집회도 있고 환영 집회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조용해요? 네, 지금은 만경봉호 주변에는 반대 단체는 모여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예. 간간히 북한 예술단을 보기 위해 나온 인근 주민들만 철문 앞에서 북한 예술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기자, 많이 춥죠? 아, 네. 오늘 새벽부터 나와 있어서 여기 겨울 칼바람 같은 게 많이 불어서 기온이 많이 낮은 상황인데요. 제가 좀 미안한 그래도 예, 바다 쪽으로 해가 떠서 괜찮습니다. 제가 좀 미안한 게 아까 6시 반부터 나가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취재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송영훈 기자 지금 입이 다 얼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고요. 고맙습니다. 네, 목포항에서 송영훈이었습니다. 예, CBS 송영훈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네요. 이번에는 아파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 이 재건축 아파트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요,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아파트 한 동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존 대상 아파트로 결정이 된 곳은 서울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 강남구의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등등인데요. 한 개 동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한 개 동의 일부라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좋은 아이디어다,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남겨서 뭐하냐,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생각을 좀 해보죠. 먼저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맞다 찬성하시는 분,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헐 때 한 동의 전체나 아니면 일부라도 남겨둬야 된다.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뭐 우리나라 이 도시 그 개발을 보면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그 단지 전체를 철거해서 완전 새로운 그 어떤 건축을 이제 짓는 뭐 이런 이제 그 방식을 하다 보니까 도시 역사라든가 장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역사가 최소한 600년에서 한 13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와서 보게 되면 이 도시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대규모 이 철거 정비 사업을 할 때 최소한도의 그 장소의 어떤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을 좀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동을 뭐 말하자면 102동 이러면은 그냥 102동을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사람들 다 빠지고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뭘 또 꾸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단지 내 건축의 어떤 그런 그 조건에 맞게끔 뭐 그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이라보다는 좀 이렇게 형태를 바꾸거나 그다음에 층수를 낮추거나 좀 재배치를 하거나 심지어 재건축을 해서 기존의 그 오래된 그 주거의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 정비 사업을 할 때 흔적 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을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양복점을 남긴다든지 다방을 남긴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초가집도 아니고 한옥집도 아니고 성냥갑 같은 그 서양 아파트를 한 동만 덩그러니 남기는 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좀 갸우뚱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대로 남기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대로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만 앞에서 그 말씀하셨던 서울의 여러 지역들을 보게 되면 그대로 남기는 경우는 없고요.
되게 뭐 높이를 낮추거나 혹은 일부를 남기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쓰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민들이 쓰도록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가 사는 건 아니고요. 뭐 예컨대 공동체 시설로 쓰거나 박물관을 쓰거나 박물관 같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산을 살아있는 유산 리빙 헤리티지라 해서 이미 또 여러 그 세계적인 도시에서 그 대상 그러니까 이 보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산의 한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적 남기기 사업 리빙 헤리티지로 이해해달라 이런 말씀.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파트 한 동하고 굴뚝을 남겨라 이런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전달을 받았답니다. 근데 잠실 5단지는 50층 아파트 지을 계획이거든요. 50층의 최신식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서 기존에 금가구 7벗겨지고 녹슨 아파트 한 동하고 굴뚝을 남기는 게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거기에 어울리게 리모델링을 한다 치더라도 좀 흉물스럽지 않겠는가, 생뚱맞지 않겠는가, 주변과의 조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면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다 기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에 이제 그게 조건부 승인이 되는 도시계획 사업인데요. 그때 이미 굴뚝 하나와 그다음에 그 단지 일부 523동의 일부를 남기는 것을 조건을 해서 이제 그 통과를 시켰고 그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신 거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남길지는 주민들이 설계해 오라고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설계해 와라. 그래서 그게 조건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정비 사업에 의한 건축 계획에 걸맞는 이 흔적을 남기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굴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나름대로 남기게 된다면 그 단지 내 모뉴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조형물 같은 성격으로 좀 남기도록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동의 일부를 남기는 것은 그거는 기존의 계획에 의한 건축을 안 치는 그 형태 옆에다가 옆에다가 일부를 남기기 때문에 뭐 그 아주 일부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뭐 주민들의 일종의 공동체 시설로서 문화공간으로 쓰도록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겼습니다. 주민들이 숙제가 커지네요. 이거를 흉물스럽지 않게 이용 가치도 있게 이걸 잘 이용할 방법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재건축 승인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또 하나의 과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청취자 7997님은 흔적 남기기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다.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서공임님은 근데 유럽처럼 이게 뭐 유럽식에 잘 지은 건물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이게 서양의 아파트라는 것이 이게 그런 것과 똑같은 가치로 볼 수 있는가, 헤리티지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교수님. 네, 뭐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지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도시계획을 다른 나라의 도시계획을 보면 아파트 지구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런 데가 없는데요. 특히 6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뭐 강남에 지어졌던 연탄 아궁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그 양식입니다. 뭐 좋든 싫든 우리의 어떤 주거 문화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는데 없애고 나면 우리 60년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후손들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남기는 것인데 그 남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연탄 아궁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또 뭐 그대로 남기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 어떤 그런 공립 시설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는 복합적인 용도로 쓰. 잠실 5단지나 반포의 아파트들이 연탄 아궁이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8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개포는 그렇고요. 개포는 일부가 그렇고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연탄 아궁이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서울 강남에 도입됐던 아파트 중에서 최초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층 아파트를 아파트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 굴뚝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적 남기기 사업으로 아파트 한 동 남겨두자. 여기 계획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이세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쪽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소장을 만나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헤리티지 문화유산으로 한 동 정도 아니면 한 동의 일부 정도는 남기는 게 어떻겠는가? 왜 반대하십니까?
이게 리빙 헤리티지가 이게 참 이름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요. 예.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화유산을 남기려면 주체가 공이돼야 되고요. 재건축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 사인데 공이해야 될 일을 사로 떠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문화유산을 개인 재산인 재건축 아파트에 한 동을 남기고 굴뚝을 남겨야 되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게 다 사실은 지금 민간들이 개개인이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기려고 하다 보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왜 콘크리트 건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래된 집들도 많고 유산들도 많은데 이게 80년대 지은 콘크리트 아파트가 왜 문화유산이 되는지부터가 의문이고요. 또 이걸 문화유산으로 하더라도 절차 자체가 아까 이야기가 이제 민간한테 넘겼다. 민간이 자기들이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선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가권을 공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 허가권. 그걸 안 해오면 내가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압박이죠. 이게.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굴뚝을 남기는 거지 그게 좋아서 남기겠습니까? 허가권 가진의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이걸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또 이렇게 협상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어떤 단지는 조건부고 어떤 단지는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나중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혹시라도 다음 또 다른 시장님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조합원이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 정책이 연속성이 없어진다라고 연속성이 없어질 그래서 것이다. 뭐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너희가 기부 체납을 해서 오래된 한 동을 공원으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공권력을 가지고 내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해. 너희 하기 싫으면 내가 요만큼 줄게. 뭐 이런 식의 협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일관성도 없고요. 이게 정책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중에 이런 입장 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꼭 콘크리트 아파트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그 80년대면 80년대, 70년대면 70년대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전하는 느낌으로 박물관 같이 이용한다면 그 나름대로 유산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네. 박물관으로 하는 거 좋죠. 이게 또 문화유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그 주체가 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원을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고 대신에 기부 체납하는 만큼 용적률을 올려주면 어느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강압에 의해서 강탈하다시피 뭐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아니면 공원 자체도 재건축 너희들이 오래된 아파트 한 동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라고 하면 조합도 받아들일 텐데 지금은 일관성도 없고 어느 단지는 이렇게 하고 이 단지는 이렇게 하고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하는 건 좀 형평성에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오로지 재산 문제로만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흉물스러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흉물스럽죠. 두 가지죠. 그것도 재산 문제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최신식의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굴뚝이 남아있고 사실은 오래된 건축물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미관상의 문제도 있어서 재건축을 하는 건데 그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를 좀 안 되게 하려면 좀 조화롭게 뭐 공원을 하고 박물관을 지어서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서울시 주도로 해라 하려면 공 주도로 해라 이런 말씀. 그렇죠. 공이 주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왜 사가 주도가 돼야 되냐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여러분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언뜻 보기에도 뭐 흉하다란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리를 좀 저희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까지 만났습니다. 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 꼭 암기. 오케이? 네. 이렇게 지식만 외운 우리 아이들은 정작 인생이란 시험을 만나 힘겨워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교육혁신,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공부하는 자유학기 수업을 통해 꼭 만들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에서 자유학년으로 나를 공부하자.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권입니다. 이 캠페인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묵호왕은 지금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빨간 털옷을 입은 북한 예술단원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답니다. 예, 배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릉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아파트 한 동 흔적 남기기, 재건축할 때 한 동을 남겨라. 여기에 대해서는 김희근님, 신선 꼭 해야 됩니다. 김진웅님, 박물관 부족하죠. 이거 이용하자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1324님은 여기 청소년들 비행 장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 말씀도 주셨고 흉물스럽다 라는 의견들이 또 꽤 많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치적 쌓기하는 거 아니냐는 이승희님 의견도 들어오고 문자를 조금 더 받아보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재판정 들어가겠습니다. 예,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수락관으로 오세요. 밥이 보약입니다. 밥도 주나요? 그럼요. 오세요. 제가 밥 사드려요. 이제는 노상공이란 말에 거부감을 안 느끼시네요. 제가 언제 그런 또 노영희 변호사님. 네. 백성문 마당생님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결에 마당새가 됐지만 저는 밥 안 사주시는데. 제가 사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은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혐의가 인정이 됐던 사건을 2심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신 경험 있습니까, 노 변호사님? 1심에서 유죄 나온 거를 2심에서 무죄한 건 있지만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건 사실 없었죠. 못 해보셨죠. 네. 백 변호사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그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심하고 정반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은 쉽게 말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아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삼성 측에서 뭔가 더 많은 입증을 했다라기보다 재판부가 달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못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하시다 보면요. 재판부 그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니까요. 재판부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1심하고 2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엔 특별하게 더 나온 게 없는데 물론 영차적 때는 좀 변론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판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안 되죠. 사법부의 그런 신뢰성. 이게 그냥 단순 복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변호사도 이렇게까지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두 분 일단 반성하세요. 능력을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변호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재판부의 판단,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착수금을 조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법조인들도 지금 놀랄 만큼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했던 건들이 무혐의로 줄줄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세기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어제 이재용 부회장 그제군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그 뒷이야기와 이모저모 궁금증들 아주 쉽게 A부터 Z까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은 상당히 이 복잡해서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비전문가들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제 판결에 대한 그제 판결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오늘은 열어놓고 뭐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주시면 우리 노상궁 백마당쇠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난이도 낮은 질문 하나 주신 분 계세요. 난이도 A 질문. 백 변호사님. 네. 항소심이라는 건 1심 판결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둘 다 인정하면 그냥 확정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누가 항소한 거예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이 둘 다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거의 동일하게 그거는 누가 먼저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물공여만 하나 놓고 보죠. 1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건 뇌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특검은 그걸 뇌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뇌물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라니까 겁박에서 준 건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네. 우리 인정 못한다. 그래서 둘 다 항소를 했고 그 둘 다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2심 재판이란 거는 노 변호사님 1심의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증거를 뭐 잘못 적용했다거나 이러면은 재판부가 1심의 판결에 꼭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새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오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교육받고 그렇게 해야지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사실 누가 그 결론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용 씨나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에 대한 재판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가 전부 다 판사마다 다 제각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중구난방이고 재판이 아니죠.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일부러 재판부도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부분은 같게 또 다른 부분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번에 이재용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너무 달라서 그동안의 것들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럼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아예 무죄가 된 겁니까? 근데 무죄된 건 아니잖아요. 무죄된 건 아니죠. 부분이 무혐의가 됐지만 어쨌든 결과는 유죄입니다. 유죄. 네, 그렇죠. 유죄 인정 부분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징역 5년이 2년 6개월이 됐고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또 하나 궁금한 게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피고인들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높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면 삼성도 웃지 못했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 웃음기 띤 얼굴로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 구치소에 관련된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살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 힘들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어도.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인들도 들어가면 건지지 못해요. 거의.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적응을 되게 잘했다고. 적응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좀 대우 같은 걸 잘해주지 않겠냐 그 말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뭐 벌써 뭐 경영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치소에서 그래도 1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바로 복귀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거죠. 하긴 우리처럼 뭐 그냥 아파트 뭐 집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못 나가는 것도 크고 평범하게 살다가 감방으로 출근이 아니라 들어가면 감옥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힘든데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 더 힘들죠. 그러니까 영장 처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됐을 때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거기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년이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 된 이유 지금 두 분이 이런 판결 처음 봤어요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무혐의가 된 이 이유는 뭔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제일 희한했던 부분,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제 이게 그 겁박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물을 주긴 줬는데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한 3분의 1, 36억 원 줬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뭔가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게 아니고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준 뇌물이다라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겁박은 압박하고 달라요. 요구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과 무서움에 떨면서 주는 게 겁박인데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그러면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을 전부 다 강요죄 피해자로서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36억 원 뇌물도 인정되면 안 되는 거다. 그것도 다 무죄를 했었어야 되는 거다. 그게 제 생각이죠. 그럼 36억 원은 왜 인정했냐? 36억 원 왜 인정했느냐. 저는 그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맞으려고 한다면 36억 원도 전부 다 인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16억 2,800만 원 삼성이 줬다고 하면서 그 원칙적으로 장시호랑 그 김종 전 차관의 재판에서는 강요죄를
유죄를 하면서 그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주었던 삼성 입장에서는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피해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뇌물도 마찬가지로 승마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 화를 내고 막 채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겁박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무죄가 돼야죠. 같은 논리라면. 근데 전혀 또 엉뚱맞게 그거는 또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대금 플러스 말 타는 사용이익이잖아요. 그럼 말 타는 사용이익은 또다시 뭐 계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난 그래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간다. 앞뒤가 지금 다 맞질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석방을 할 수 있는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요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래저래 다 짜맞춘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그래서 부분 사실 저도 조금 그런 의심이 좀 들긴 드는데 물론 뭐 판사님이 제대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으로는 뇌물 그때 박영선 의원이 뭐 5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저 출연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뇌물을 수수하는 쪽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쪽하고가 좀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뇌물 공여와 관련된 양형 기준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뇌물을 준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가 원래 기본형이고요. 아하.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붙게 되면 3년에서 5년까지 원래 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 미만의 그런 이걸 주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특별한 그런 게 있고요. 또 뇌물 액수가 너무 크거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면 오히려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사건하고 연결돼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두 가지만 제가 말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5,900만 원 뇌물 주었다고 주장되는 박채윤 씨 있잖아요. 있죠. 그분 실형 1년 나왔습니다. 5,900만 원 주고. 이재용 씨는 36억 원 주고 지금 집행유예 나왔죠. 또 하나는 그 삼성 계열사에 있는 어떤 금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어떤 직원이 회사 자금을 10억 원이나 횡령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 얼마 나온지 아시죠? 실형 징역 4년 나왔습니다. 4년 징역. 그렇다면 1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은 징역 4년이고 36억 원을 준 사람은 집행유예고 5,900만 원 준 사람은 실형 1년이고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36억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줘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평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국민들도 이제 이런 일반 형사 사건에서 본인이 피고인이 돼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 쉽게 말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몇백 배 많은 이득을 취득했는데 집행유예네?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백 변호사님 생각하는 제일 저는 사실 이번 판결에서 제일 이상했던 부분은 포괄적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이 없었다라고 청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은 현안이 아니었다는 취지였어요.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청탁할 게 없는데 무슨 청탁을 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원선 기금운용본부 장관 왜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러니까 현안이 아닌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막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절차를 바꿔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시켰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봤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럼 그건 뭐죠? 항소심까지 다 나왔는데 똑같은 결론이었는데. 그리고 그러네요. 또 하나 이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노 변호사님하고 저 얘기하는 걸. 적어놓은 옆에서 적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전문 증거라 증거는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 둘이 나와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 맞다. 원 진술자가 나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 이거를 전문 증거라 증거 능력 없는데 간접 증거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내가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사람이 그걸 결합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간접 증거로서의 증거 가치는 있다가 1심의 판단이었고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안종범 수첩 맞아요. 근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유일하게 증거 능력을 통째로 날린 게 이번 항소심입니다. 여기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뭐 사실 스모킹 건이네, 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예. 안종범 수석이 그 수첩에 관련된 뭘 적어놨어도 그건 증거 능력이 안 되니까 예. 영차독 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결이 됐던 그 과정도 사실 뭐 이거 무슨 법리 판단이니까 제가 뭐를 토를 달기 좀 뭐하지만 그럼 다른 재판부의 판단하고 이것만 다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는 안종범 수석처럼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그런 이제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실 증거 능력은 원래 그 자체로는 지금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신 상태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비망록은 특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적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내용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한 내용하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또 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청와대에서 나왔던 발표나 뉴스나 이런 것들하고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첩의 그 증거 능력은 특신성을 인정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의 증거들은 또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안종범 수첩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왜 전부 다 날려버렸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첩, 김영환 비망록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재판부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됐다. 이 말씀. 사실 그 부분이 나올 때 저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았어요. 앞부분에. 저는 그 전에 집행유예 한다 그래가지고 도사 소리도 들었어요. 아니 노 변호사님은 시작도 하기 한참 전부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음모론인데요, 그러죠? 그 정말로 제가 생각한 거는 2심 재판부에 그런 이제 그 재판 진행 과정을 제가 좀 들었었는데 이제 그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변호인들의 그동안 이제 풍겼던 것들 하고 플러스 또 그 법리상으로 미르나 K재단에 그 뭐 준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었고 또 국외대선 도피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다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했었었고 또 하나는 양형 그 양형 인자로서 예를 들면 80억을 반환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이었는데 80억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실은 반환하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반환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 얘기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유예를 해줘라라는 식으로 압력이 이제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각자 나름 생각하는 의아한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은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부분일 거예요. 그건 완벽한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모든 재판에 지금 증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어디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형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다시 재판해 주시오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문영표 장관하고 홍완선 기무용본부장은 내가 왜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멘붕일 것 같습니다. 멘붕이죠. 아니 그거 현안이 아닌데 그럼 왜 하신 거예요? 나는 왜 뭐야 나는 뭐지 나 누구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약간 이런 모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다른 재판부도 그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안종범의 수첩.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재판엔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거는 별개 문제고 어쨌건 이번에 겁박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디서 듣기로는 겁박에 의해 준 뇌물이다라고 하면은 그 겁박한 사람한테 죄가 더 크게 물린다라는 얘기를.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죄질도 안 좋죠.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기업 총수를 겁박해서 돈을 뜯어냈으면 그럼 그게 이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금액이 떨어진 건 또 어쨌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종합해 보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혼재돼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혐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비법조인들이 뭐 영향이 아주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겁박을 했다면 강요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떨어져야 돼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를 차별 대우합니다.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1억 원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듣고 나서도 참 복잡하다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것과 저것과 상충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온 건가라는 의문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예요. 이 재판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아직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청취자 임효선 님이 노상공님, 백마당수님. 저 매일 아침 밥 못 먹고 출근하는데 밥 좀 사주세요. 이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임효선님. 네, 신경 쓰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닌 마음속에 남는 여행을 위해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